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네. 우리 메리츠의 김홍 부장님 모시고 지금의 한번 투자 전략 한번 점검해보면서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괜찮으신 거죠? 아, 예, 뭐 시장 빠진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엄청 일찍 오셔가지고 네. 저희보다 일찍 오셔서 자료를 또 주옥 같은 자료 많이 준비해 아. 주셨고 이전에 저는 사실 함께하지 못했지만 네. 7월 7일, 7월 29일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렇죠. 그 내용을 리마인드 먼저 해주신다고. 7월 7일 그리고 7월 29일 이런 걸 이제 리마인드 해주신 경우 어떤 경우냐면 네. 대체로 자기가 한 말이 어느 정도 맞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네, 않으면 맞습니다. 리마인드를 이상 안 해요, 이 그치, 사람들이. 그치, 예. 근데 어느 정도 좀 맞았던 모양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때 뭐라고 어느 계셨는지. 정도. 네. 예, 자, 어느 7월 정도. 7일하고 네. 29일 방송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뷰를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7월 7일에는 제가 CPI를 가지고 말씀을 주로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살펴봐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방송 때는 GDP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순수하게 이제 정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7월 7일에 그 CPI를 먼저 들고 왔던 거는 그때 시장 국면이 워낙 그 싼 구간에 있었기도 했고요. 그때 한 해 동안 올해 내내 시장을 눌러왔던 요인이 금리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물가가 제랬고 그래서 우리가 CPI를 좀 살펴보면 네. CPI 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했던 항목들 중에서 피크아웃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면 그런 공포들은 완화될 거다. 단기에 언제 반등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화면 보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7월 7일 방송에서는 네네. 물가가 이렇게 많이 네네. 올랐는데 네네. 거기에 약간만 좀 아닐 네. 거라는 요소들 몇 개만 있으면 시장은 좀 반응할 네네네. 것 같다. 그런 내용을 해주셨었고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화면으로 넘어와서 네, 7월 29일 날에는 실제 피크아웃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단기 랠리가 7월 초 중순부터 본격화됐는데 이게 이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에서 이제 우려하는 내용들이 구조적이라면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랠리가 될 것이고 대신에 우려하는 요인들이 일시적이라면 네. 이게 이제 구조적 상승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단기 랠리가 좀 더 펼쳐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했고 또한 이제 실적 시즌에서 이제 좋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4분의 3 이상 나오게 되면서 좋은 숫자들을 기업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랠리 연장은 가능한 분위기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으니 중장기 경기 위축을 염두에 둡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런 네.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 네네. 반추해 봤을 때 지금 네.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풀기 전에 네.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롤 모델이시기도 네.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센터장님이십니다만 사회생활 두 하시네요. 번째로 이제 존경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헝가리 출신의 유럽의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시고 네. 거의 뭐 평생 동안 80년간 주식을 하신 분이세요. 저도 이제 약 먹고 앞으로 자라 그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량주를 사서 약 먹고 주무시라는 네. 조언도 해주신 분이신데 주가가 왜 움직이냐, 나는 주가의 흐름을 무엇으로부터 파악을 하느냐라고 이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인이 본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 있다. 주가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빠질까 잠깐 질문 드려볼까요? 파는 사람이 네네. 많으면 빠지고 네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죠? 예. 이제 그쵸, 다들 높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가요? 주식의 거래는 항상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양만큼 파는 사람이 파는 양이 있는 만큼만 딱 주식이 거래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더 많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설명하면 조금 설명이 모호해질 수가 잘못했네요. 있고요. 정확하게는 해당되는 호가에 그만큼 사고자 하는 양만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네. 가격에서 이제 주가가 경성되게 되는데 좀 더 설명을 하면 언제 올라가냐 그럼 나는 10,000원에 100주가 사고 싶어요. 근데 10,000원에 팔고자 하는 사람은 10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100주를 사기 위해서는 10,000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점점 후가를 올려가면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앙드레 코스텔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주가는 앙드레는 네네. 한국 시장을 경험 못 해본 것 같아. 한국 시장은 좀 룰이 다릅니다. 어떻게 네. 다르죠? 외국인 사면 올라가고 아, 외국인 그치. 팔면 빠지고. 네네. 이 앙드레는 이 K 주식의 매운맛을 아직 못 봤네. 아 예. 네. 여튼 뭐 이분의 이야기는 네네네. 그거다 이거죠. 예, 유럽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렇더라.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이벤트는 그럼 네.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얘기가 수많은 경제 이벤트가 매일같이 일어나지만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 시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때만 해당되는 사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무리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도 투자자들이 나는 이걸 10,000원에 살려고 했던 걸 11,000원에 굳이 살 이유가 없는 이벤트다라고 판단을 하면 굳이 그 이벤트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주가를 올려가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올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고 내렸던 주요 화두들을 나스닥의 이제 급등락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장님이 다 주셔.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읽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요. 저기 네. 보통 이제 그 운전하시면서 퇴근길 라이브 많이 보시니까 네. 안전운전 하시라고 안 보이는 글씨로 짧게 일부러. 이 배려다 자료는 이거. 해드렸고. 올라갑니다. 네, 배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오셔서 이제 자료 받으시면 네. 볼 수 자세히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 안 보이는 글씨들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올해 주가가 내려갈 때는 금리와 물가가 가장 많은 횟수로 등장을 했고요. 36번의 제가 이제 급등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나스닥이 2% 이상 오르거나 빠졌을 때 그 사례들을 뽑은 건데 주가 급락은 올해 8월까지 이제 36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금리가 20번, 물가가 14번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실적과 경기는 출연 횟수는 하락할 때 출연했던 이벤트 자체 횟수는 적었지만 한 번 그 얘기가 나돌고 주가가 빠지면 크게 빠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금리, 네네네. 물가, 실적, 전쟁, 경기 순으로 이제 네네네네. 끌어내린 네. 키워드들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제 금리가 3순위로 쭉 떨어집니다. 아까는 36번 중에 20번이 금리였는데 올라갈 때는 27번 중에 7번만 금리가 영향을 미쳤고 대부분 물가와 실적이 주가의 상승을 주도했다. 올해 내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은 이제 기업 이익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참 중요하구나. 주가가 빠질 때도 실적 관련돼 있는 악재가 크게 터졌을 때는 임팩트가 큰데 올라갈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실적이 기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은 네. 내려갈 때는 금리, 올라갈 때는 물가. 네네. 네. 그 와중에서 임팩트가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실적. 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뭐니 될 것 뭐니 같고. 해도 실적이 네네. 중요하죠. 네, 큰 임팩트에는 실적이 가장 세게 맞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올해 내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는 어떠했느냐를 이제 날짜별로 쭉 다 상승 하락을 날짜별로 연결을 해보면 참 자료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정리하시는 거죠? 네 매일같이 합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하신 부장님이? 거예요? 제가 와, 진짜 꼼꼼하시네요. 보시면 네. 이제 전쟁은 어느새 3월 중순까지만 주가에 급등락에 영향을 미쳤고 4월부터는 전쟁이 주가에 급등락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그간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금리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정책 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그래서 시장의 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설명을 해드리고자 금요일 날 나스닥이 3.9% 급락할 때, 폭락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벤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피치를 했는데 그 연설문 전문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전문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주요 문장들을 이제 발췌해 왔는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연준 의장과 연준의 방향성은 너무나 확고하니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판단과 자산 가격의 방향성이 이 정책 변수, 지금 시장의 급락을 이끌고 있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데 이 금리라는 건 정책 변수이고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의지가 이러하니 우리는 그에 맞춰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문장 초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명확하게 목표를 밝힙니다. 2%.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율이 2%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문에서 서두에 밝혔듯이 나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부 기관의 인사들이 표현을 할 때는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장과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해당되는 발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랄 때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야. 근데 이 2%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근원 PCE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원 코어 PCE가 연준 물가 지표죠.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CPI가 있고 이제 PCE가 있는데 연준은 PCE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보통 펼치시게 되는데 특히 코어 PCE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 금요일에 네네. 발표가 됐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로는 코어 PCE는 지금 한 4.6% 정도 됩니다. 네. 코어 CPI는 한 5.1%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당장 FOMC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까지 끌어내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정책을 펼칠 건데 어떤 정책이냐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고 근데 이걸 함에 있어서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이걸 할 거니까 그에 대한 충격을 좀 대비하셔라. 마음의 각오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시라는 얘기 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네네. 저희가 이제 PCI를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로 지금 한 8% 후반대에 생각하는데 지금 네네. 파월이 얘기한 2%대는 근원 예. PC로 네. 지난 이번 발표된 게 6.3이었죠. 그걸 네네네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 다들 오 이렇게 높은데 네네네. 어떻게 그만큼 뉴스에 내려가나 나왔던 건 했는데 뭐 한 8% 이렇게 나온 거니까. 4.6%가 예. 그건 CPI고 네네네. 그리고 PCE 네네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헤드라인 CPI는 이제 7월달이 8.5%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어 CPI도 뭐 5.1% 네. 정도 이제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 PC. PCE다. 그 가중치가 좀 다릅니다. 네. PC와 CPI는 네. 가중치가 좀 달라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인플레를 2%까지 내릴 거냐라고 하면 금리 인상할 거고 성장 둔화시킬 거고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킬 거다라고 대놓고 해당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는 조금 이제 약화시켜서 표현을 했지만 단어 자체는 명확하게 내가 어떤 수단들을 쓸 거다라고 밝혀두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그러한 방법론을 우리가 썼을 때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갈 거다. 우리가 경제 충격을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니다. 멋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상황들을 다 감안하고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훨씬 더 큰 고통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위성 측면에서도 당분간 인플레를 잡는데 온 힘을 다할 거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는 동안에는 강한 근본적인 모멘텀이 미국 경제에 살아 있으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강한 긴축적 사용에 주저함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 아까 이제 밸런스를 맞추겠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노동시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더 레버 마켓이 파티큘러리 스트롱한데 이게 정상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네. 이건 누가 봐도 클리어리 아웃 오브 밸런스인데 왜 그러냐면 고용이 이제 노동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기업들이 수요를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공급은 건드릴 수 없으니 사람을 어떻게 당장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수는 없으니
수요를 꺾겠다, 노동 수요를 끌어내리겠다. 뭐 억지로 고용 시장도 좀 얼어붙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네, 경기 충격을 확실히 주겠다라고 하는 좀 표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 인플레이션이 6월달 9점 헤드라인 기준으로 이제 9.1이 8.5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한 달은.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우린 정책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정책을 펼칠 거다. 네. 그러면서 그 의지를 네.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제 부사가 퍼포즈풀리는 이거는 이제 뭐 목적성 있게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의에 차 있다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군인들 우리의 결의라고 하는 이제 뭐 이런 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네. 연준에서도 결의에 차 있었다.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sufficiently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정책을 펼 거다. 근데 결의에 차서 해당되는 정책을 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절반 정도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을 하나하나 이제 단어까지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건 지금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제가 네. CPI 설명할 때 에너지에다가 제가 그때 방송 시간의 절반을 할애했었어요. 네. 그때 에너지 가격이 잡혀야지만 잡힌다라고 하는 피크아웃이 합리적이다라는 설명이 되니까 그랬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준의 정책이 연준의 헤드부터 아래로 쭉 펼쳐지게 될 텐데 그 헤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정책이 반드시 실현됐을 때 시장의 영향, 시장의 방향성 어디로 흘러갈지 금리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너무나도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금리 변수가 어디까지 갈지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금리 인상 다시 하겠지 이런 이제 두리뭉실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시면 자칫 자산 관리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손실이나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워딩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혹은 뭐 좀 희망을 가진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올해 그래 뭐 한 50, 25, 25 이 정도 올린다 이제 예상들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그 정도 올리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네. 안 올리거나 혹은 이제 내년 초쯤 지나면 오히려 내리지 않겠어? 그런 이제 주가 다시 한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생각으로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네. 피 볼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오늘 좀 네네네.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좀 정확히 네네. 해주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네. 항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더 이런 이제 겁납니다. 이런 네.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보시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해서 중립금리 레벨을 계속 올릴 수도 있다. 라는 2.5 수준에서 뉘앙스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7월에 6월에도 0.75 올렸고 7월에도 0.75 올렸는데 9월엔 0.5 생각하고 있지 아닐 수 있다. 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가 9월달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는 게 거의 합리적이다 맞아요.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0.7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굳이 0.75를 다시 하지 않을 건데 굳이 이런 표현을 여기다 대놓고 다시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라니 그냥 0.5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문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멘트예요. 첫 인사 빼고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멘트인데 우리가 무조건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급격히 올린다고 얘기는 했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디펜던트 온 인커밍 데이터라고 해서 경제 데이터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아웃룩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 거다. 네. 데이터에 기초해서 볼 거니까 같이 데이터 잘 보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잘 봐야 됩니다. 경제 데이터들을. 연준이 보고 있는 것 가장 이루고자 하는 꿈은 근원 코어 PC2에 있고 네. 그 코어 PC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과열돼 있으면 노동시장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너무 과열돼 있으면 긴축 정책을 더 강하게 계속 펼쳐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코어 PC가 잡혀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덜 긴축적일 수 있는 일이 향후에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코어 네. PC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네네. 목표잖아요. 예. 거기에 제일 비중 크게 들어가는 친구들 뭐 있습니까? 코어 항목 PC. 자체는 네. PC, CPI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네. 비중만 좀 차이가 나는데 예. 이걸 그 저 앞단으로 다시 돌리긴 좀 어렵지만 네. 그 에너지, 음식료, 주거, 뭐 중고차, 신차, 교통, 의료 이런 것들은
다 공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 코어인데도 네네네. 에너지랑 에너지랑 음식료는 빠지죠. 빠지죠. 네, 코어니까. 그럼 근원이니까 빠지고. 빼내면 예, 그러면은 이제 주거랑 네. 중고차, 신차, 교통, 의료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어 CPI에서는 네. 주거 비용의 비율이 네. 30% 거의 넘죠.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 음흠. PCE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건 한 20% 수준으로 20% 언더로 떨어지고 주거 네. 관련된 거는 의료 관련된 거, 보험 관련된 게 2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주거 비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CPI가 같은 코어라 하더라도 음. PCE보다는 좀 더 높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이제 제일 네네네. 걱정되는 게 부동산이 이제 한참 막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네네네. 얘 이제 다 꺾이긴 했는데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렌트비로 내는 거는 여전히 안 꺾이고 있어서 그게 이제 네네네. 그 코어 PC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걔가 만약에 네. 큰 문제가 아닌 이제 하방으로 갈 거라고 방향이 있다면 네. 나머지 것들은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역시 저는 이제 희망 고문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어, 주로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인데.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냐면 네. 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GDP에서 1분기 GDP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이제 부동산 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크니컬리 경기 침체,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네.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지금 두 번째 나온 업데이트 버전으로는 0.6%예요, 마이너스가. 경기 침체지만 굉장히 약한 경기 침체죠. 그래서 그냥 묻어가도 되는 물가만 잡히면 명목 기준으로는 2분기에 8.6%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GDP 성장이 명목으로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는 이렇게 튼튼한데 그것도 음. 소비에 힘입어서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그 근간이 돼 소비의 근간이 되는 만약에 자산 시장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부동산이 깨지게 되면 이건 주식 시장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파가 있을 것 같으니 그래서 조금 그 부동산 안정화되는 게 속도 조절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지난번 두 번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걔가 쉽게 떨어지지 네네. 않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예, 쉽게 떨어뜨릴 수 없다. 만약에 쉽게 떨어뜨리려고 잘못했다가 하면 큰일 난다. 통화 정책 잘못 손댔다가는 더 큰일 난다. 이거는 굉장히 좀 파고를 치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내용들을 좀 더 네. 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언제까지 어떻게 올릴 거냐라고 하는 힌트를 뒤에 쭉 주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 네. 첫 번째 사용할 방법은 수요 조절을 하겠다. 어차피 총수요 관리가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수단이니 우리는 수요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감소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를 반드시 꺾겠다. 대중의 기대 인플레를 꺾는 게 이걸 꺾어놓지 않으면 물가가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베팅을 할 것이고 네. 임금을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물건 가격을 더 올리려고 들 거고 그러면 지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반드시 꺾겠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꺾을 거냐? 인플레이션 뭔가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까지 꺾을 거다. 와. 그러면서 이제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의 이제 그 표현을 인용을 하셨는데 가격 안정성 우리가 얻고자 하는 프라이스 스테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가게가 돈을 쓸 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사고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그 정도 수준의 충분히 아주 작고 네. 점진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2%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앞에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한 얘기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어디까지 할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반드시 될 때까지 무조건 하는 거야. 두 번은 없어. 한 번에 다 가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비용 하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노동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고용 비용이 떨어졌더니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속도가 지연되더라. 근데 만약에 이걸 못 잡으면 높은 인플레 내버려뒀더니 임금과 가격이 지들끼리 인플레 때문에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니 한 번에 잡겠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오랫동안 있을 그 스텝들을 너무 이렇게 좀 그 다운그레이드해서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올해 만약에 못 잡히면 내년에도 그러한 그 스탠스는 변경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니 잡을 때까지 무조건. 미리 예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네. 해서 못 잡으면은 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욕을 먹고 네. 뭐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인플레 잡고 본다 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제가 이 단어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successful 볼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굳이 볼커 이름 앞에다가 successful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폴 볼커의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평을 하면서 네. 제롬 볼커가 되시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폴 볼커가 이제 80년대 초 79년 오시자마자 73년도에 1차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78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70년대 중반에 12% 그리고 이제 폴 볼커 취임 직전이 인플레이션율이 14%까지 헤드라인 CPI가 치솟았었어요.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오시자마자 10% 선에 머물러 있던 기준금리를 20%로 한 번에 올리셨죠. 그래서 그러한 그 단기에 급격한 정책을 폴 볼커가 펼쳤던 이유는 그 앞전에 낮은 5% 언더의 낮은 인플레이션에서 성공적이었던 정책들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정책을 펼쳐대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던 건데 그걸 한 방에 과격하게 과거에 없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정책을 펼쳐서 잡았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연준은 얘기를 했고 이게 말이 되는 게 만약에 그 물가 수준이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유지만 되어도 네. CPI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6%대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선진 위원이 이제 그려주신 건데 그만큼 물가에 대한 절대 레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준의 금리 정책은 긴축적인 그리고 강한 정책은 말이 된다. 실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자세한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뒤에 이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 그림은 우리 뭘까요? 관심은 예, 이것 안그레 코스틀라니의 이제 산책하는 개 이론 네. 관련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경제가 주인이고 주식시장을 산책하는 개에 빗대 표현했는데 실물 경제보다 주식시장은 앞서갈 수도 있고 뒤따라올 수도 있다. 실물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실물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시장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주인과 개는 같은 목적지에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채팅창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식 다 처분하고 떠나야라는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질문 잘해주셨네요. 제가 채팅창을 못 보니까 그래서 실물 경제하고 다르게 주식시장이 단기 중기 관점에서는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책 변수와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 그 전략을 펼친다고 했을 때 경제를 무시하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업이익의 함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긴 방향성을 좌우하는 것은 경제에 관련된 이벤트이니 이거를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자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2달간의 안도랠리에 좀 취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롬 파월이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가 강력한 긴축적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 경제는 버틸 수 있을까? 네. 저는 이제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롬 파월도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배경이 뭘까요? 고용일까요? 이제 펼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충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버틸 수는 있다와 충격이 없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경제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명목 성장이 두 번째 커런트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GDP는 2분기에 8.4% 성장을 했습니다. 앞전에 달달이 이제 그 4, 5, 6 2분기가 끝나면 7월 달에 1차 잠정치를 발표하고 8월 달에 2차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9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두 번째 잠정치를 봤더니 오히려 7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더라. 생각보다 경제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인덱스도 8.4% 수준으로 더 올랐는데 7월 달에 예상했던 2분기 전체의 PC 그 프라이스 인덱스가 네. 보다도 오히려 두 번째 추계할 때 더 높았는데도 실질적인 리얼 GDP는 마이너스 0.9보다 0.3%포인트 떨어진 0.6% 이제 적게 감소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GDP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나타내는 주요 근간이 되는 지표들 제가 항목별로 분해하는 건 지난번에 보여드렸었고 이번에는 투자의 심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선행지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좋았으니까 시장이 좋았으니까 두 달 동안 경기 선행지수 이건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지수고요. OECD 경기 선행은 아니고 보면은 GDP와 굉장히 그 선행지수의 그 동행 관계가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요 구성 항목을 보면 상위 5개 항목이 전체 8%를 차지하는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근무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제조업 신규 주문, 세 번째가 소비자 기대입니다. 5가지 항목을 빠르게 좀 살펴봐 드리면 경기 선행지수는 2월 이후로 계속 하향세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경기 침체 임박해 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에 해당되는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걸 살펴봤더니 비중이 가장 큰 근로시간이 하락세다. 정상 경제가 좋았을 때는 41시간하고도 중후반 주간 단위로 근무를 했는데 네. 지금은 41시간하고도 초반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임금이 올라서 근무를 덜 하는 걸 수도 있고 노동을 덜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인이었던 ISM 제조업 지수 신규 주문을 봤더니 계속 하향세예요. 이거는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급등한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뉴 오더에 대한 그 구매 관리자들의 의중을 살펴봤더니 앞으로 더 살 거야라고 하는 비중은 5월달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하이어라고 표시되어 있는 퍼센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덜 살 것 같은데 더 적게 살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분들의 비중은 계속 봄부터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신규 주문은 특히 제조업 신규 주문은 소비재가 아니라 네. 기업들이 구매하는 건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이제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심리 측면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 자신감은 좀 잃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물가를 약간 아래쪽으로 가게 하는 맞습니다. 방향성인 거죠? 네네네네. 네. 물가에 대한 영향도 있고 네. 경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경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기 선행지수를 제가 좀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를 봤더니 소비자들의 심리는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두 달 동안은 반등했는데 주가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톤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소비재 신규 주문은 어땠냐? 아까 제조업 신규 주문 얘기를 했는데 소비재 신규 주문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연준의 수요 조절은 네. 경기의 연착륙이 아닌 경기의 경착륙을 유발할 수도 있다. 네. 라고 좀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단정짓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해 보인다. 네. 항상 가능성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네네네. 혹은 뭐 네. 연준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어쨌든 경기가 서서히 연착륙하는 거 너무 큰 네네네네. 충격받지 않고 네. 약간 좀 온도 네. 좀 낮추는 거 정도일 텐데 네네네. 연준도 지금 이 데이터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서 물가가 이제 너무 부담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네네. 이거 잘못 이거 뭐 했다가 네. 이런 그 경착륙으로 오는 거는 또 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연준도. 네.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네. 이제 혹시 개인 캐릭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른바 뭐 볼커랑 이제 아까 뭐 네네네.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볼커나 뭐 그린스폰 같은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네네. 좀 자기 얘기한 거 무조건 가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파월도 비슷한 과냐? 네. 파월은 약간 좀 다른 과 아닌가 사람이. 파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 많이 하죠. 무시한 무시 건 많이 아니고 하는데 약간 친시장 좀 약간 예, 중요한 게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했다는 네.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그 스피치 전문을 다 가지고 왔는데 네. 잭슨홀 미팅은 이제 1900년대 초부터 미국의 이제 금융계 인사들이 휴양지 가서 서로 네네네. 즐기면서 담화 나누던 그런 모임이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모임에서 굉장히 뭐 정책적인 중추적인 발언들을 하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요즘 잭슨홀 미팅에는 각 정부의 각국
정부의 금융 수장들이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네네. 한은 총재께서도 다녀오셨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는 발언은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가져왔고 네. 그리고 이미 그 주가가 8월 26일 날 마이너스 3.9% 나스닥이 급락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마이너스 2% 나스닥이 급락했었는데 그 일주일 전 금요일에도 네. 그때도 이제 모 지역 연은 총재가 네. 얘기를 한 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긴축적인 정책을 펼쳐야만 되는데 그 효과는 더디게 나타날 거니까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날 시장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우리한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바텀 대비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를 회복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싸다라는 논리보다는 앞으로 여기서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네.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벤트들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이벤트를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갔던 유동성 환경에 근간을 제공했던 것도 미 연준이었고 미 연준이 연초에 실제 금리는 3월부터 올렸는데 시장은 1월 초부터 빠졌거든요. 그때 네네. 1월 5일 날 12월 FOMC 의사록 전문이 오픈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의 참가자 전원이 다 금리 인상에 동의를 하고 QT와 금리 인상을 함께 펼쳐야 된다는 문구가 사상 최초로 들어가 있으니 화들짝 놀라면서 주가가 급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정책 변수가 다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나라의 기관 수장이 하는 얘기 한 말을 하는 자리조차도 네. 각국의 금융정책 수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강한 어조를 평소와 다르게 FOMC 의사록 공개도 아닌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센 어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지금 국면에서는 반등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네. 반등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기 관점에서든 중기 관점에서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네네. 너무 네네. 기대해서 7월, 네네네. 8월 오르는 거를 네. 보자. 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시장은 네. 왜 이렇게 우리가 뭐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그만하고 연말 뭐 연초쯤 네네네. 되면 네. 8월 피본 얘기 나오고 왜 그럴까? 나는 아닌데 하면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기회는 네. 그때밖에 없었으니까 잭슨홀 네네네. 미팅에서 얘기를 한 거군요. 네네. 아주 대놓고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큰 좋은 자리였던 거고 자리였죠. 국면 자체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예,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게 제 사견이니까 네.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랬죠.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미국이 하면 우리도 계속해야 된다. 어떻게 네,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센 발언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미국 네. 연준으로부터 완전히 우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네. 미국 연준이 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신냉전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그 자유진영 그 기관장들의 공조는 더할 네. 나위 없이 중요할 때다라고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저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희망 네네. 항상 저희 노예는 늘 희망으로 차 있거든요. 거기 저도 그렇습니다. 플러스 이제 또 뇌피셜에 이제 네. 음모론까지 섞여서 항상 저는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들과 파월이 다른 방향. 왜 파월을 저는 이제 약간 의심하냐면 네네네. 파월은 어떤 인간인가? 네. 아세요? 개인적으로? 파월 뭐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전에 어떤 그 얘기했던 발언들이나 그런 스탠스나. 사람들은 일단 자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네네. 생각하는 뭐 몇 퍼센트 이걸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파월은 약간 그게 아니고 네. 파월은 이 상황에 맞게 자기를 바꾸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죠. 다중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이제 막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9월 정도, 11월에 이제 제일 중요한 미국 중간선거. 정부의 중앙선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파월은 좋은 그림을 바이든에게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더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그거 만들어주려면 오히려 좋게 얘기해야 되는 아니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9월 정도까지는
약간 좀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막 5개월, 6개월 전 거를 잘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나도 좋게 안 좋게 그렇고 하다가. 그러니까 한 마지막 10월, 11월만 바짝 올려줘도 그러면 그래서 바이든 미리 땡큐. 밀어놓고 땡기기 위한 네. 갭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한 물가도 사실 작년 뭐 그때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해서는 그 물가 계속 뭐 8% 이렇게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네. 가기가 쉽지 않다. 똑같이 그만큼 계속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난 쉽지 않다고 본다면 파월은 이거 분명히 같은 생각이시라는 분도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정부를 선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헤드라인 기준으로 네. CPI가 5%를 넘어선 해가 그 폴 볼커 이후에 몇 번 있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있었습니까? 2번 있었습니다. 두 두 번. 90년대 초하고 네. 그리고 이제 2008 2008년 금융위기 음. 때 이제 잠깐 있었고요. 음흠. 지금은 5%가 아니라 9%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김한진 박사님 말씀에 일부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문제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트랜지터리라는 표현 써가면서 이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 5%였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안 잡히고 작년 초에 혹시 인플레이션 얼마인지 작년 아시나요? 초요? 작년 초에? 예. 글쎄요. 작년 초가 한 2, 3, 4 안 됐나? 3이었나요? 네, 21년 뭐 1월달 인플레이션율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 3?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1.3%였어요. 그러니까 아. 2도 안 됐어요. 1.3. 네. 1.3. 그러니까 이게 그 올라온 속도 자체가 너무 지금 무지막지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 예, 절대 레벨 자체가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게 2%를 초과해서 올라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 여름부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6월? 예, 작년 6월 그쵸. 이후 약 6, 7월 뭐 이렇게 6, 막 7월 때 쫙 7월 올라왔죠. 달 정도. 예. 예, 그때였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너무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발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한 발언을 했음에도 약발이 듣지 않으면 무지막지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4조 달러인지 뭐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네네네. 납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지금 네. 막 8, 9% 이제 물가를 만들어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8, 9%를 더 하려면 이전에 예를 들어 4조 달러를 풀었었다면 지금 이제 8조 달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돈을 줄이는 입장이니까. 빼야지. 그렇다면 과연 아니요. 이게 가능한가? 그 돈을 더 풀지 않아도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자기 스스로 확대 재생해 간다라고 하는 그 워딩을 아까 스피치 전문에 이제 들어있기도 한데요. 아, 인플레이션이 네네. 너무 높게 유지가 되면 사람들은 화폐의 가치가 향후에 급격히 떨어질 것을 가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임금 협상을 할 때도 당장 물가 상승률 5%밖에 안 됐지만 네. 이 속도로 올라가면은 내년에 10% 올라갈 거니까 내년 연봉 10% 인상.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5%이지만 여러분들 느끼는 체감하는 거 봐봐. 나 지금 이 가격에 팔면 나 너무 힘들어. 가격 또 올라갈 건데 나 물건 사올 때 더 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10% 인상 이런 식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 믿어가는 사람들이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어쩔 수 없이 늘어갈수록 고용자가 그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고용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의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음엔 돈의 힘으로 네네네. 막 이 물가 인상 네. 됐더라도 이제는 네. 사람들 사이에서의 힘으로 네. 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너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레벨이 중요하다. 속도도 문제였는데 레벨 자체는 더 큰 문제라서 네네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2%인 거죠. 명확하게 숫자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달성할 때까지 반드시 할 거다라고 콕 집어서 표현을 하는 게 물론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2분기 정도면 코어 PC가 4% 언더로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때쯤 되면 연준에서도 경기 위축 정도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의 긴축 정도를 완화해 갈 거지만 그걸 미리 예단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네네. 지금은 너무나 급한 상황인 게 맞으니까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네. GDP에서 2분기 GDP에서는 수출과 소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근데 지금 연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은 수요를 잡겠다는 거예요. 총수요 관리를 하겠다. 그게 노동 수요가 됐든 어떤 수요가 됐든 소비 수요가 됐든 수요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충격이 너무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너무 낙관하지는 말자. 그러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네. 당분간 단기관점에서라도 비싸게 팔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싸게 사서 적당히 팔든가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국면 자체가 더 비싸게 팔기가 어려운 국면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 올 수 있으니 그 기회를 기다리기 위한 여유를 그걸 이제 돈이 됐든 아니면 시간이 어떤 것이 됐든. 됐든 좀 가지시는 게 좋은 국면이 아닌가. 제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넣어놨는데요. 네. 한국의 EPS 추정치 하향이 너무너무 좀 급한 상황이긴 해요. 그게 비단 올해 빠지는 것보다도 내년도 전망치가 급격히 빠지는 게 조금 문제고 아니 지금 빠진 건 하향은 다 끝났고 지금은 좀 옆으로 스테이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 추가 하향은 없을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더 이상 네. EPS 추정이 하향되지 않는 동안에 안도랠리를 했어요. 저희도 마음에 안 들지만 두 달 동안 같이 미국과 함께 안도랠리를 했고 여기서 만약에 경기 위축이 세게 온다고 하면 추정치는 언제든지 다시 재조정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양쪽의 우리한테 가능성을 다 열어뒀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져온 거는 국면 판단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뭐 제 방법이니까 최근 5년간의 PER 밴드의 평균치가 10.4배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PER 밴드가 이제 뭐 포워드 12개월 선행했을 때 9.0배예요. 바닥은 7.4배였어요. 최근 5년 동안. 네. 그랬을 때 바닥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17%. 지금 수준에서.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예, 지금 시점에서. 근데 만약에 평균 수준까지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15%. 네.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시점은 아주 그냥 마음 탁 놓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국면인 거는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이벤트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센 이벤트인데 네. 단기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센 이벤트가 짠하고 등장을 했으니 함께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아니 그럼 지금 이제 네네. 파월의 멘트 자체가 이제 이벤트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을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까지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네네. 받아들였다면 좀 그렇고 하여튼 네네.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또 기적의 선반영이 있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정책과 금리 관점이 있고 경기 관점이 있는데 앞서 제가 실적과 함께 횟수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지만 임팩트가 셌던 걸로 이제 경기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GDP가 그 명목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율만 잡히면 언제든 플러스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명목까지 훼손이 되면 물가가 다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경기가 좋아진다, GDP가 플러스 전환되는 건 당연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만약에 명목 GDP마저도 그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치를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중요한 건 기대 대비 달성하는 네네네. 수치인 거니까 지금 기대치 자체는 2분기 때 8.4%에 다 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0.75 하고도 끝나지 않고 11월 달, 12월 달에도 0.75 계속 가. 적립금리 수준을 계속 올려야만 하는데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노동시장 꺾이질 않네. 내가 수요를 타이트한 수요를 어떻게든 완화시키려고 했더니 네. 내 정책적으로 당장 이게 안 돼. 시간이 좀 걸려.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시간이 걸린다고 난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항상 속도의 문제고 네. 그 레벨의 문제인데 네. 충분한 속도와 레벨로 정책을 세게 펼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간다. 네, 이 가장 안 좋은 거는 차라리 악재가 세게 오더라도 짧게 끝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질질 계속 예. 가져가면 악재를 질질 끌고 가게 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 비용 때문에 그때는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 남아나 계시질 못해요. 맞아요. 네. 짧은 악재면 남아 계실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그 악재는 10월, 11월까지 누지 않을 겁니다.
네, 정프로는 음모론으로 다시 한번. 예, 아멘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이제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또 시나리오를 정프로님이 써주셨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안 좋은 지뢰밭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너무 이제 좋은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는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나 적극적인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쵸.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본인 돌리는 희망회로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안 된다. 네. 그래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접근하자는 오늘 김웅 부장님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론자예요. 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 국면이 이래서 그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예, 자.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러면 좋은 이야기. 긍정론을 펴실 만한 상황에서 모시도록 많이 빠졌을 때 불러주세요. 자, 함께해 주신 메리츠 증권의 우리 김웅 부장님, 뭐 혹시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니요, 네. 바이앤홀드 전략이 기본 전략이신 분들은 네.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레벨이면 그렇게 더 네. 밑으로 엄청 갈 건 아닌 것 같다. 예, 포지션 관점과 투자 전략 관점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 더블립 가능성도 전 열어놓긴 했는데 네. 더블립이 반드시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깊이 공부하고 있고 항상 매주 매일 매 시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요한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는 굳이 경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일부러 보여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네네. 특히 상승할 때 주가를 이끌어가는 건 실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훼손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여튼 정프로는 굉장히 든든한 게 쿼드러플 DB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DB 와도 제 산 가격보다 더 밑으로는 못 가더라고요. 몇 번 제가 봤는데 제 가격은 터치를 못해 애들이. 그래서 저는 뭐 더블 DB고 트리플이고 하여튼 뭐 오라 이겁니다. 자, 하여튼 우리 김웅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